대한민국 고급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스프링클러조차 작동하지 않던 그 호텔 안에서 단 한 사람 배달 가방을 맨 청년만이 계단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뉴스에도 그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구조된 한 여자는 그날 이후 다시 그 청년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했어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와 용감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면서 매일 수백 명의 투숙객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평범한 여행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사실 저는 그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겔라인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체크인 손님들이 몰려들어서 오후 내내 쉴 틈이 없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로비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담배를 피우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가 점점 진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하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뛰어 올라왔어요. 불이 났어요. 순간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숙객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대피 안내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래층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15층 연회장에 혼자 남아있는 투숙객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평소에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아래층 대피에 정신이 없었고 소방서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어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죠. 15층이나 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층쯤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대로 둘 다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하고요. 부모님께 연락도 못 드리고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도 증명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방관인 줄 알았는데 올라온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는 배달복을 입은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저희를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빨리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소방관도 아닌 사람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올라왔을까요? 왜 여기 올라오셨어요? 위험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위에 있다고 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왔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 사람은 할머니를 업고도 저보다 훨씬 빠르게 걸었어요. 중간중간 저를 돌아보면서 괜찮은지 확인하기도 했고요. 7층쯤 내려왔을 때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발목을 접질렸는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할머니를 잠시 계단에 앉히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아파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저를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한쪽 팔로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사람의 등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소방관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를 소방관들에게 넘겨주고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 사람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는 정말로 다시 들어갔어요. 소방관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구급차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도 묻지 못했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 무사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배경 같은 건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할머니는 연기를 많이 마셔서 하룻밤 입원하기로 했고 저는 발목빔 정도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저는 병원복도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사히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소방서에 전화해봐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안에 혼자 앉아있으니 갑자기 울음이 나왔어요. 무서워서 운 건지 고마워서 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까봐 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사람이 위에 있다고 해서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제 배경을 알고 접근했어요. 하겔라인의 상속녀라는 걸 알고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친절하게 대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요. 이틀 뒤 호텔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모두 걱정했습니다. 화재 소식이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손상되어서 며칠 동안 휴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호텔 주변 배달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근처에서 배달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점점 포기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졌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했어요. 저처럼 복잡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찾고 있던 게 뭘까 하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제가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도 못 물어봤네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목은 금세 나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아팠어요. 그 사람의 등에서 느꼈던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헬멧을 든 손, 연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업어준 그 순간들이요. 호텔 휴업 기간이었지만 저는 매일 그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허무해졌습니다.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호텔이 다시 문을 연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로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밖을 내다봤어요. 동료들은 제가 화재 충격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로비 쪽 창가에 서서 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익숙한 파란색 배달복이 보였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헬멧을 벗고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급하게 프론트 데스크로 돌아가서 자연스러운 척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로비로 들어와서 레스토랑 쪽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놓치면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부른 목소리에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네. 혹시 며칠 전에 여기 화재 났을 때 계셨나요?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때 다친 데는 괜찮으세요?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친 사람이 회복됐는지 궁금해하는 정도의 관심이었죠. 저는 그 순간 좀 실망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 중 하나였던 것 같았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다시 나가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호텔을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허무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다행이네요라는 한마디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괜찮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났거든요. 노르웨이에 있을 때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대부분 제 배경을 알고 접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겔라인의 상속녀라는 걸 알고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친절하게 대한 거였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봤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저는 또 그 사람을 봤어요. 이번에는 호텔 뒷골목에서였습니다. 점심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 옆에서 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어요.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김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다음 배달 주문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먹는 속도도 빨랐고 쉬는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헬멧을 쓰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측은하다기보다는 뭔가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저처럼 복잡한 고민 없이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호텔에 배달을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일부러 그 시간에 로비나 창가에 있으려고 했죠.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사람이 비를 맞으며 배달하는 걸 봤어요. 우비를 입었지만 완전히 젖어 있었고 호텔에 들어왔을 때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음식은 젖지 않게 잘 보관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책임감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날씨가 나빠도 자신의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마침 로비에서 마주쳤거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배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 사람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괜찮아요. 움직이니까 오히려 따뜻해요. 그리고는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돌아봤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오래 일하세요?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화재 때 정말 놀라셨을 텐데 다시 일하시네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어요. 그 사람과 나눈 짧은 대화가 마음을 편하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걸 미리 알고 만났어요. 가문, 재산, 학력, 인맥까지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진심만 보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호텔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고 그 사람이 오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평소보다 늦게 왔는데 얼굴이 좀 상해 있었어요. 아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걱정됐지만 괜찮은지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노르웨이로 돌아가서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국의 한 배달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었어요. 오히려 이런 감정이 제게는 처음이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에 끌리는 이런 마음 말이에요.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는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호텔을 나가는데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미소도 지으며 말하고 있더라고요. 응, 알았어. 내일 꼭 갈게. 걱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연인과의 통화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서운함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뭘까 하고요.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이토록 누군가의 배경을 몰라도 그의 태도 하나로 이렇게 흔들리다니요. 저는 매일 호텔 앞에 서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처럼 배달을 마치고 나가려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요즘 여기 자주 오시네요. 덕분에 심심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이쪽으로 배달이 많아서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감도 있었어요. 친근하지만 깊이 들어오지는 않겠다는 그런 선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 말에 그 사람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일은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를 기억하고 있고 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할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달을 왔을 때 제가 로비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배가 고파 보이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는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 점심 먹는 걸 깜빡했네요. 근처에 혼자 먹기 좋은 곳 있나요? 그 사람이 잠깐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기 모퉁이에 김밥집이 괜찮아요. 가격도 착하고요. 감사해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잠깐 고민하더니 시계를 봤어요. 잠깐이면 괜찮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사람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김밥집은 호텔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석자리로 안내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주세요. 참치김밥이 맛있어요. 저는 그걸로 먹을게요. 저도 같은 걸로 시켰습니다. 주문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여기 단골인 것 같았어요. 사장님도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김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이 핸드폰으로 다음 배달 주문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주문이 많아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어요. 익숙해요. 오히려 바쁜 게 좋아요. 김밥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먹기는 했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여유 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저에게 물이나 단무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요. 그쵸? 재료를 아끼지 않으셔서 그래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거의 매일이요. 집에서 해먹기 힘들어서요. 그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호텔 일은 어때요? 화재 이후로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 이후로 동료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때 정말 놀라셨을 텐데.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데이트하는 줄 알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가요?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어졌어요. 엘리제 하겐이라고 노르웨이에서 왔고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들이 모두 달라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하러 가야겠어요. 그 사람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면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저야말로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김밥집을 나와서 호텔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 사람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점심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과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데이트하는 줄 알겠어요. 라는 말이 특히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데이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설렘은 뭐였을까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정말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퇴근 후 원룸에 돌아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미소를 지었던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을까요? 노르웨이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 회사의 미래, 제 역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복잡한 배경도 없고 부담스러운 미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쉬웠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제 배경과는 상관없다는 걸요. 엘리제 하겐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김밥집 또 가세요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너무 좋았어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조심스럽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비를 맞고 왔는데 제가 수건을 건네줬어요. 호텔에서 비치하는 작은 수건이었지만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주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기 걸리지 말아요. 네, 고마워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따뜻함과 진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요. 매일 그 사람을 보는 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 사람이 안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엘리제 하겐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항상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제 모습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이해관계 없이 그냥 한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저는 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그 어떤 명품보다도 낯설고 값진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밖을 봤어요. 혹시 그 사람의 오토바이가 보이나 해서요. 출근길에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도 올까 하면서요. 이상했어요. 저는 항상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겐라인의 후계자로 살아오면서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루 종일 한 사람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날씨조차 그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면 오늘 배달하기 힘들겠네라고 걱정했고 햇살이 좋으면 오늘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신경 쓰며 살았을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거짓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엘리제 하겐이었고 그 사람은 제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공평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진심으로 대해주던 그 사람이 갑자기 조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둘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목요일 오후 우연히 호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작은 아이가 공을 쫓아 차도로 뛰어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태호였어요.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신이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는데도 아이가 괜찮은지 먼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이 엄마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괜찮다고 손살에 치며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화재 때 저를 구해준 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사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진심으로 살아가는데 저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공평하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금요일 평소처럼 그 사람이 배달을 왔습니다. 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말하겠다고
제 진짜 이름을 밝히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잠깐 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잠깐이면요. 우리는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정말로 말해야 할 때였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주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당신이 구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당신 다르셨어요. 처음부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른 척했던 건가요? 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그때 말할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였어요. 제가 용기를 낼 때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울음이 나왔습니다. 감동해서 운 건지 미안해서 운 건지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거짓말한 것 같아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하겔라인의 상속녀든 평범한 호텔 직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앞으로는 제가 더 조심히 다가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와달라고, 제 진짜 모습을 알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저는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노르웨이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고민됐습니다. 지금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노르웨이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잠깐 고향에 다녀와야 해요. 언제 돌아오세요? 일주일 정도요.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드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노르웨이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중요한 회의들을 했지만 계속 한국 생각만 났어요.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사히 일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어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아버지도 이해해 주셨고 한국 체류를 연장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호텔에 출근하자마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그 사람이 보일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보였습니다. 파란색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돌아왔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워했던 이곳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그 사람이 배달을 왔을 때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그 짧은 대화 이후 저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면서 그 사람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때로는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거든요. 오늘도 창밖으로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 나는 상속녀도 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고 그 사람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